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 이야기 지문을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꼼꼼하게 정독을 해보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로 내준 읽으며 생각하기 요거 숙제 해왔나요? 이따가 함께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다. 왜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유사하다. 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가공된 커피죠. 인공적인 것이죠. 자, 생물학적 커피는 자연 그대로의 것이죠. 자, 이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인간은 사회화된 인간을 말하죠. 자, 생물학적 인간은 자연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유추 찾아볼 수가 있네요. 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다.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다. 생물학적 커피와 생물학적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그대로의 상태를 뜻하죠. 인간이 자라면서 교육을 통해 사회화된 인간이 되듯이 커피는 가공 과정을 통해 맛있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커피 음료로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자,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나무에 매달린 체리, 커피 열매를 체리라고 한대요. 체리의 씨앗, 즉 생두를 의미한다. 아, 생물학적 커피는 생두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나 갓 수확한 생두는 옅은 회색을 띤 흰색에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대요. 뭐가? 생두가. 반면에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꽃향기에서 풀냄새, 초콜릿에 이르는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시고 쓰고 떫은 맛을 아우르며 황토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는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의 차이점에 대해 얘기합니다. 자, 유추도 쓰였고요. 비교와 대조 찾아볼 수가 있네요. 자, 이 글에서 첫 번째 문단의 역할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네,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끈다. 유추의 사유 방식 그리고 비유적 표현 찾아볼 수가 있고요. 핵심 제재와 연관 있는 개념을 정리를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글 전체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첫 번째 문단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정도의 첫 번째 문단의 역할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필기는 일시정지하고 꼼꼼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아, 커피의 가공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건식법이고 또 하나는 습식법이구나. 자, 어떤 일정한 기준에 근거해서 나누어서 어떤 대상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 분류
분류의 서술 방식이 보입니다. 자연식이라고 불리는 건식법은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 단순하고 오래됐고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래요. 뭐가? 건식법이. 건식법의 첫 단계는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즉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다. 건식법의 첫 단계는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구나. 자, 수확하는 방법은 커피 농장의 규모, 시설물, 위치, 재배하는 커피의 품질에 따라 다양하다. 수확한 체리는 또 어떻게 한대요? 세척 과정을 거쳐서 키지를 통해 잘 익은 것과 덜 익은 것, 손상된 것으로 선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건식법의 두 번째 단계. 체리 선별 작업이네요. 자, 먼지, 흙, 나뭇가지 등 이물질은 바람에 날려 제거한다고 합니다. 자, 커피를 가공하는 두 가지 방식 중 첫 번째 방식, 건식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가공하는 어떤 건식법의 방법을 과정의 서술 방식을 통해서 전개를 하고 있네요. 네, 정리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또는 돗자리를 펼쳐놓고 햇볕을 받도록 한대요. 자, 이는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를 말리는 광경과 흡사하다. 네, 건식법의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또는 돗자리를 펼쳐놓고 햇볕을 받도록 한다. 건식법의 세 번째 단계, 체리를 건조시키는 것이네요. 네, 체리를 말릴 때 돗자리를 펼쳐놓고 햇볕을 받도록 하는 장면이 마치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 말리는 광경과 비슷하다는 것을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네요. 또한 체리를 건조하는 과정과 고추를 건조하는 과정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유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의 서술 방식,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비교 대조 보이고요. 자, 유추의 서술 방식 보이고요. 체리는 꾸준히 갈퀴나 손으로 섞고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마르도록 한다. 체리가 최적 상태인 12.5%의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2-3주간 말린대요.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4주까지 말리기도 한대요.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말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도 한대요. 자, 비교, 대조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문단은 건식법, 체리 건조 작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른쪽에 읽으며 생각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자, 세 번째 문단에 사용된 전개 방식에 무엇이 있는지 모두 말해보자. 찾아볼게요. 자, 유추, 그리고 비교, 대조. 자, 체리의 건조와 고추의 건조를 유추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와 규모에 따른 건조 기간과 방법의 차이를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정리하시고요. 그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건조 작업. 건조 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건조 작업이 커피의 품질을 좌우하네요. 건조 작업. 자, 체리가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서 운송하는 동안 손상될 위험이 커진대요. 그렇다고 덜 말리면 체리에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서 품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조 작업이 커피의 품질을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적당히 건조하는 것의 중요함. 따라서 너무 마르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은 12.5%의 수분, 체리가 최적인 상태래요. 12.5%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특별히 고안된 사일로에 보관한다. 자, 건식법의 네 번째 단계. 사일로에 보관하는 것. 네 번째 단계네요. 자, 공장에서는 기계를 사용해서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낸 후에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는다. 자, 건식법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네요. 생두를 분리한 다음에 등급별로 분류하는 것. 값싼 롭스터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 가공된다.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의 95%, 에티오피와 아이티, 파라과이산 아라비카의 대부분, 일부 인도, 에콰도르산 아라비카도 건식법을 거친다. 건식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생두를 분리하고 등급별로 분류하는 건식법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떤 방법이 나올까요? 앞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부분은 습식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네, 습식법 다섯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습식법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식법과 큰 차이가 있네요. 건식법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건식법보다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도 적다. 습식법의 장점에 대해 나와 있네요. 따라서 습식법은 주로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 데 이용된다. 네, 습식법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문단. 수확한 체리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친대요. 자, 습식법의 첫 단계입니다. 수확한 체리를 수확하고요. 그 다음에 습식법의 두 번째 단계는 세척하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잘 여문 것과 익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선별하고 선별 작업이 끝나면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합니다.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습식법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과정이 건식법과 습식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네요. 가장 큰 차이점. 어떤 과정? 바로 이러한 과정이요. 자, 과육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에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된 면이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리가 통과하면 껍질과 과육이 떨어져 나가며 생두가 분리된다. 두 면의 간격은 생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체리를 수확한 후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된다. 그러니까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가 생두의 품질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자, 습식법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체리 수확한 다음 분류하고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7번째 문단. 과육을 벗겨낸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칩니다. 습식법의 4번째 단계 보이시죠?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와 생두 사이에 섞여 있던 과육이 이 과정에서 걸러진다. 생두는 다시 한번 탱크에서 물로 깨끗이 세척되는 과정을 거친다. 자, 물로 깨끗이 세척되는 과정, 습식법의 5번째 단계고요. 세척이 끝난 생두는 커다란 탱크에서 며칠간 발효가 됩니다. 세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효까지 해야 되네요. 자, 습식법의 6번째 단계.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두에 남아있던 끈적끈적한 점액과 속껍질이 용해된다고 합니다. 용해된다라는 건 이제 녹는 것이죠. 발효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왜? 자칫 잘못하면 맛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것이 발효 시간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죠. 자, 일반적으로 24시간에서 36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에는 얇은 은색의 막만이 남게 되며 미끈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서 손으로 만져보면 조약돌과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자, 2차 분류 후 세척 및 발효하는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8번째 문단. 발효 과정이 끝난 생두는 다시 한번 세척이 됩니다. 자, 이것이 습식법의 7번째 단계고요. 자, 이때 생두는 약 37%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적 수분 함유량이 12.5%라고 했죠? 자, 이상적 수분 함유량이 12.5%로 낮추기 위해서 햇볕 또는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생두를 건조합니다. 자, 이것이 습식법의 8번째 단계네요. 햇볕과 기계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대요. 햇볕에서 말릴 때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넓은 콘크리트판이나 돗자리를 사용한다. 생두를 2에서 10cm 두께로 펼쳐놓고 자주 뒤집어 골고루 마르도록 해준다. 8일에서 10일이면 말리는 작업이 끝난다. 거대한 커피 농장에서 수확한 많은 양의 생두를 상하기 전에 건조하려면 드라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대요. 이 과정을 마친 생두는 은색 막에 쌓여 있어서 영어로 막을 의미하는 파치먼트를 붙여 파치먼트 커피로 부르기도 한다. 네, 생두 건조 작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습식법의 8번째 단계, 8번째 문단의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 9번째 문단 볼게요.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 얻은 생두는 수출되기 직전에 큐어링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친대요.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 얻은 생두는 수출 직전에 큐어링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친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은색 막이 이 과정에서 벗겨지고 먼지와 불순물이 제거된대요.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것은 기계를 사용해 솎아낸다. 도매상들이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생두에는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이 매겨집니다.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이 매겨져요. 큐어링과 분류 작업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10번째 문단. 이렇게 길고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니다. 아직까지도 회색빛을 띤 흰색의 풋내가 나는 상태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커피가 되기 위해선 무엇을 거쳐야 하느냐?
어떤 과정? 로스팅 과정을 거쳐야 한대요. 자, 생두는 로스팅 또는 배전이라고 하는 볶는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커피 원두로 재탄생한다. 우리가 아는 커피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로스팅이란 생두를 12분에서 20분간 섭씨 180에서 250도에서 볶으면 생두에 들어있는 과당 등의 당분이 캐러멜화하면서 커피 기름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로스팅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캐러멜화. 자, 캐러멜화는 어린 시절 불량식품의 대명사 뽑기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자,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것, 유추의 서술 방식 보이고요. 캐러멜화의 개념을 밝히고 유추의 방법을 사용해서 캐러멜화의 속성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탕을 쇠로 된 주걱에 담아 불 위에 올리면 설탕이 녹으면서 구수한 향기가 나는 갈색 액체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캐러멜화이다. 자, 로스팅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체리, 생두, 원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정리해 볼게요. 네. 체리는 커피나무의 열매고요. 자연 그대로의 상태. 자, 생두는 뭐라고 하냐? 체리에서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 씨앗이고요. 생두를 로스팅해서 가공한 것이 바로 원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커피는 원두인 거죠. 그죠? 원두가 되어서 체리에서 시작해서 원두가 되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네요. 체리, 생두, 원두의 차이점 글을 읽고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 문단. 자, 커피 원두는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습니다. 로스팅은 대략 9가지 정도, 9가지 강도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원두의 색은 황토색에서부터 검은 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바뀐다고 하네요. 또 커피를 끓였을 때 쓴맛, 단맛, 신맛 등 조금씩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로스팅은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자, 로스팅이 주로 소비국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이유,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이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대요. 로스팅이 주로 소비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유 두 번째,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이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스팅을 마친 커피 원두를 다시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수출하면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인 커피가 된다는 것. 다양한 맛과 향을 얻게 하는 로스팅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의 양은 무려 25억 잔이라고 한다. 인간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가운데 하나인 커피는 이처럼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원두가 되어 우리 손에 전달되는 것이다. 자, 갈래는 설명문이었고요. 자, 이 글의 성격은 사실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글의 성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화제는 커피, 주제는 커피의 가공법이었고요. 특징은 커피의 가공 과정을 과정, 분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술 전략을 활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커피에 대한 정보를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 자, 이렇게 특징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읽고 갈무리하기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정리를 해오세요. 저기 예시답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한번 여기다가 이제 써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커피 이야기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화제와 각 문단의 핵심어를 찾아 써보는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지문 분석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이 핵심어 찾기였잖아요. 우리가 함께 핵심어를 찾아봤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핵심어는 뭐였나요? 커피였죠. 자, 두 번째 문단은 건식법이었고요. 세 번째 문단은 선별한 체리와 햇볕이었어요. 네 번째 문단은요. 여러분들이 필기한 거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 번째 문단은 건조 작업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섯 번째 문단은요. 습식법이라는 핵심어가 보였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단은요. 세척, 분류, 껍질과 과육 제거. 그 다음 일곱 번째 문단은 2차 분류 과정. 여덟 번째 문단은요. 빨간 펜으로 네모했죠. 네. 발효 과정이 끝난 생두, 그리고 세척, 건조. 자, 아홉 번째 문단은 큐어링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열 번째 문단은 로스팅이 뭔지. 그 다음 11번째 문단은 커피 원두 로스팅을 거쳐서 다양한 맛과 향을 뽐내는 그런 커피가 된다라는 거. 12번째 문단은 커피 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다는 점.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글의 화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글의 화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설명하는 글이었나요? 뭐에 대해서 알기 쉽게 글쓴이가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커피를 가공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기를 참고해서 이 글에 어떤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는지 모두 찾아 써보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전개 방식에 대해서. 정의, 과정, 분류, 비교, 대조, 유추 등의 서술 방식, 전개 방식 찾아볼 수가 있죠. 서술 전략이라고도 하죠. 자, 어떤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는지 문단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분류, 과정의 전개 방식 찾아볼 수 있었고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유추, 비교와 대조. 자,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요. 비교와 대조. 자, 일곱 번째 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개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네, 절차, 순서,
이런 것을 서술하는 전개 방식이었죠. 과정. 자, 10번째 문단은 정의와 유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학습 활동. 커피 이야기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보자. 자, 본문을 구조화한 거예요. 자, 문단 간의 관계에 유의하면서 빈칸을 함께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단부터 네 번째 문단까지의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건식법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면 그 다음은요? 다섯 번째 문단부터 여덟 번째 문단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커피 가공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건식법과 무엇? 네, 습식법. 자, 다섯 번째 문단부터는 습식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아홉 번째 문단에서는요. 뭐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핵심어가 뭐였죠? 아홉 번째 문단. 찾아보세요. 아홉 번째 문단. 네, 큐어링이었죠. 예, 큐어링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문단, 11번째 문단에서는 로스팅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로스팅의 방법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구조화한 것을 보고서 중심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요. 여러분들이 커피 이야기라는 설명문에 정독을 하고 글을 이제 분석을 잘 해봤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그 글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200자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보는 활동을 직접 해보면 좋겠습니다. 81페이지 이 부분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써오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필기 검사할 때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쓴 게 있으면 발표도 해보고 그렇게 할게요. 자, 왼쪽에 그 200자 내외로 요약할 때의 그 도움말 있죠? 글을 요약할 때는 핵심어, 글의 구조와 문단의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중심 문장 찾고, 핵심어 찾고, 중심 문장 찾고. 자, 그것들을 그대로 쓰면 발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쓰지 말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나름대로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좀 요약,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론적 읽기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